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보다 조밀한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도화된 정보통신 사회의 주요한 자원인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은 개개인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주지만 적절한 이용 및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등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벌금 과태료의 부과 외에 해당 조직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신뢰 저하에 따른 이용자 이탈이라는 손실이 발생해 회사의 존폐가 갈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보호 조치 구현을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의 명확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제 전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및 원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법으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도 적정한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정보의 정의를 4가지 구성 요소, 살아있는 개인,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식별 가능성, 정보의 임의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망자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므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및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 주소, 개인 연락처 등은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별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여야 합니다.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 및 특정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해당성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나 특정 행사의 좌석 배치표에 따른 좌석 번호 등과 같이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히 휴대폰 뒷자리 번호만 존재할 경우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 1인만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린 단체 사진 속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 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해당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변호사 평균 연봉, B 회사 직원 평균 휴가일, A 종합병원 소속 의사 평균 진료 시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두 명만이 통계값으로 변환된 경우라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한 조치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에서는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한 내용에도 그 한계가 없으며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의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모두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합니다. 즉,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식별이란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사전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사람이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특정 개인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영상정보 등으로 해당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구인지 알아보거나 그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몰라도 2종 이상의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누구인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쉽게 결합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는 결합 대상이 될 정보에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입수 가능성은 2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합리적 결합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합 가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 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고가의 비용이나 막대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될 가능성이 희박한 정보는 합법적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태아 초음파 동영상의 개인정보 해당성을 인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례를 보면 태아 초음파 동영상은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신체도 함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임산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임산부의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임산부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일반 정보만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정신적 정보, 통신 위치 정보, 사회적 정보, 신체적 정보, 재산 정보 등으로 범주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로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ICT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을 통한 인터넷 회원 가입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져 정신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국가 발전과 기업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는 안심하고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에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8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하여 제8개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선언적 규범이어서 그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는 행동의 지침을 제시해주고 정책 담당자에게는 정책 수립 및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해주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해줌과 동시에 입법의 공백을 막아줍니다. 지금 원칙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ECD의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인지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과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정보 정확성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안전하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 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구체화된 목적 달성 또는 수집 목적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용 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특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위조 변조, 공개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으로 정보 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으로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원칙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법 적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타 민간 분야에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 1월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 전면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등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 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예시입니다.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핸드폰 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해당 예시는 가명정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비교 예시입니다. 익명정보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 시 사전에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정황, 개인정보의 민감 정도, 정보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효과, 적절한 안전조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집 목적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서비스 제공 단계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동의를 해야 하는 정보 주체의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무, 제식별 금지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명정보 이용을 확대하는 데 수반되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유사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수범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신에 관한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제도 및 권리 행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유출 통지 및 유출 신고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 주체는 스스로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도 방법을 모르거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나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주체 권리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별 구체적인 권리 요구 제한 및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각 권리에 대한 설명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의 대표적인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법령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정정 또는 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 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 정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열람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 사유 및 이의 제기 방법을 기재한 열람 거절 통지서를 정보 주체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보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해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정 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정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권리입니다.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정지 요구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 철회권보다는 그 개념이 넓습니다. 동의 철회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처리 정지 요구권은 정보 주체 자신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처리 정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인정보 파일도 있습니다.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 처분, 보호 처분, 보안 관찰 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 파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 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 파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처리 정지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서를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 정지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 파일에 분리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 처리 정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 정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 주체가 열람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행사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 주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 등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는 요구서를 포털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포털 담당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주체로 하여금 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및 관련 기관 내에 유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이란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총 502건에 달합니다. 2014년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식 변화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2015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은 전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이 1만 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변경됐고 해킹 등 외부 공격 확대에 의한 신고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ICT가 발전하고 인터넷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DB 불법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원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의 80.5%가 해킹 등 외부 공격이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관리자 부주의가 9.0%, 시스템 오류가 6.9%, 내부 직원의 유출이 1.8%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 예방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유출이라는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제2차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 명의 도용, 스팸 발송, 명예훼손, 해킹 등 다양한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 통지 및 관련 기관에 유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단 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대응 조치 및 구제 절차,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유출 통지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웹사이트 게재, 관보 고시 등과 같은 집단적인 공시만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유출 통지 사항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통지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정부 및 관계 전문기관에 알림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에 대해 간단히 비교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